오신 여러 시민들 또는 이걸 보고 계실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정말 굉장히 귀중한 기회이자 또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히 10분 안에 제가 내야 되니까 빠른 속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과연 오늘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서울시는 과연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길게 말씀드리려면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아주 축약적으로 제 생각을 간추려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고질적인 반드시 극복해야지 될 낭비도 많고 비효율도 많고 여러 가지로 엉망 상태인 오늘의 이 지자체와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개선하면 과연 우리 사회가 좀 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에 의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을까, 그것에 관해서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일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드릴 제 제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학자로서 조금 뭐라고 할까, 이상적이다, 좀 듣기는 괜찮은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등등에 관해서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기탄 없이 비판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과연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는 오늘날 전대미문의 위험사회, 세계적인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대단히 전면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 코로나19 이건 단적인 보기지만 오늘날 이 기후변화, 기후 지금 뜨거워지는 것 말이죠. 이건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종말을 예고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진보에 대한 생각, 역사의 발전에 대한 생각,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새롭고 또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이 근대의 신념이 오늘날 송두리째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건 무너졌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어느덧 조언을 구하고, 이제는 제 용어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2 근대의 대단히 불확실한 시대로 이미 진입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져 있다. 이게 세계적인 어떤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사회는 어디에 있느냐? 한국 사회는 세계 어디보다도 가장 위험이 극심한 사회입니다. 아주 중첩적으로 모든 위험이 가중되고 있고, 따라서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회 가운데서 한국 사회가 위험의 정도, 특히 시민들이 지각하는 위험에 대한 개념, 인식, 그 정도를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의식이 굉장히 높은, 실제로 위험도 많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 사회는 제 느낌에는 이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활력, 창발성, 그것이 넘치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절대 이건 망하는 사회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번창하는 사회고 아주 멋있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 이런 에너지를 잘 모으는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크게 보아서는 정부가, 지자체가, 서울시가 그런 에너지를 잘 모으는 리더십을 행사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지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넓은 어떤 시각과 리더십을 가져야지 되는데, 불행히도 한국은 중앙정부를 포함을 해서 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제 표현에 의하면 진짜 엉망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못해요. 그냥 서로 끼리끼리 나눠먹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편가르기 하기 좋아하고, 진보, 보수, 보혁 갈등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에너지가 그야말로 참 유실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실망과 굉장히 환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부가 중심이 돼서 위로부터 권위주의로 시민을 통제하고 발전 목표를 세워서 모든 에너지를 총 가동해 가서 경제 성장을 높인다, 무역을 높인다, 이렇게 해서 막 발전한 걸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국가 중심주의적인 권위주의 시대는 종언을 했고 끝났고,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파고 넘치는 에너지를 과연 어떻게 잘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니고, 물론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아니고 그런 개인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사회적인 협력을 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 특히 시민의 삶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는 위험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지금 진입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과거에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이끌고,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제가 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여러 소스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이거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 다른 이유로 굉장히 많은 시비거리가 되어 있지만 그 점은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게 보혁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진보적인 시민 단체나 시민들이 앞서서 막 나가고,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보수적인 시민 단체나 시민들이 앞서갖고 정부와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영역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 보혁 갈등으로 인해서 정부와 NGO의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숨길 수 없이 그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에 대단히 혁신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고 많은 공적을 남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보역 갈등에 의한 NGO 유착, 과연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느냐 라고 만일 묻는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아는 여러 가지 시정도 있고 정책도 알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모델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모델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정부가 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고, 또 다른 정부가 나오면 그 맞서 나가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종의 관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반응이 이제 시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우리의 현 상황, 이런 것 시민사회의 능력이나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시대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단계 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델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비전이나 모델이 앞에 있어야지 이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런 모델이 아직까지는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실현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그냥 간단히 제 용어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사회적 성과, 이게 소셜 임팩트라고 부르는데요. 사회적 성과 중심의 사회 협치, 소셜 거버넌스 모델이 진짜로 중요한 시대로 도입했고, 이것이 제대로 만일 된다면 그 모델에 의해서 사회 안에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나 굉장한 능력과 잠재력과 창의력을 갖고 있는 이런 시민들을 모을 수 있고, 이런 협치 모델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정부와
그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장 문제, 삶의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아까 시민들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볼 적에 뭐 그런 것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현장 소통에 대한 중요성, 공익성에 대한 중요성, 뭐 여러 가지 문제, 시민사회의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역할 나오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컨대 하여튼 앞으로 제 생각에 서울시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과거 관행처럼 되어 있었던 어떤 그러한 보역 갈등에 의한 NGO 유착, 이것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부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예산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나 또는 활동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내는 주체는 그냥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민사회의 잠재력과 역량을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협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이걸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협치하면은 여당과 야당은 협치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그마한 협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어떤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고, 이걸 우리는 사회 협치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회 협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 듣는 민관 협력, 이런 그런 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그런 모델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세 가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이걸 오늘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제 기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 그림 1이 약간 기본 모델인데요. 그 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민사회 운영기관이 있어요. 이것은 정부의 조직이 아니고 시민사회의 운영기관인데, 이 안에는 정말 대표성이 있는 공익법인이 될 수도 있고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하에서 실익이 있는, 실제로 사회가 필요한 실용적인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독거 노인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여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당하고 있고, 청년들 정말 고생 많이 당하고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고통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같이 도우면서 살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정부의 협력과 정부의 재정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에 못지않게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같이 꾸려갈 수 있는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근본적으로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위협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겨내려고 하면은 이런 코로나19의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든지 협력을 해서 뭔가 문제를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해야지 되는데, 이러한 그 모델이 사회 협치 모델이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운영기관, 주체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하면서 모든 것은 이제 이 운영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 수행 기관을 만나고, 사업 수행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한 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환자라든지 독거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취약계층 여성이라든지 또는 취업을 못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이게 사업 고객이 되고, 이런 사업 수행기관, NG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고객들과 평소에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발굴해서 그걸 지원해주고, 이걸 지원해주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큰 모델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정부가 직접 이게 돈을 주는 그런 모델이라기보다는 민간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그 경비로 사회적인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평가기관이 그 결과를 잘 평가를 해서 이 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평가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지방자치단체가, 예컨대 서울시가 여기에 소요되었던 경비와 활동했던 것에 대한 약간 보상, 이게 이제 일종의 보너스죠. 이게 성과급여입니다. 성과급여를 그 뒤에 급여를 함으로 인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고유한 역량에 의해서 정말 창발적으로 관계되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힘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민관 협력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모델을 조금 넘어서 사회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디지털 시대에 우리 사회는 그러한 활동을,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어떤 조건을 우리는 한편에 가지고 있다. 단 이 모델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관심이 없고 그냥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뜻을 일반적인 그림으로 얘기합니다. 그림 2는 사실 서울시에서 이미 했던 겁니다. 대상은 누구냐면 경계선 아동인데요. 완전히 지능이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경계선에 있는, 지능이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 이 아동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아동들을 보살피고 또 양육하고 사회 진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의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지능이 보통 정상적인 아동들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걸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하면은 물론 경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관료들은 훨씬 더 좀 비효율적이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과연 어느 정도 보람을 느끼고 이럴지 명확치 않으므로, 이런 일을 과거 정부주도 방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일종의 사회협치 모델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서울시가 이걸 했던 겁니다. 이게 긴 시간을 걸쳐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임팩트 코리아라고 하는, 팬 임팩트 코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 단체를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 이 팬 임팩트 코리아에서 여기 그림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굴지 재단 같은 데죠. 이런 데서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대교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서 경계선 지능 아동들한테 상당한 시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성균관대학교에는 산하협력단이 그걸 정밀하게 검증을 해본 결과 대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실행 과정도 투명하고 좋았고, 그 다음에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능도 객관적으로 여러 번 그 기간 동안에 검사를 해보니까 향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성균관대학교 산하협력단 전문가들에 서 평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시로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그때 사업이 끝났을 때, 사업이 시작될 때 그냥 돈을 주면은 이게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고, 나중에 우리나라 정부로, 우리나라 관행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이 세금을 쓰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항상 제1차적인 관심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예요. 감사. 회계를 어떻게 쓰느냐, 회계가 얼마나 투명했느냐, 혹시 이게 부정이 있느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그 감사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했던 그 성과가 과연 얼마나 나느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활이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얼마나 어떤 혜택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돌아가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로 그 법률적인, 그 재정적인, 회계적인 이런 문제만을 굉장히 관심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함정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런 모델로 해서 이제 이 성균관대학교에서 서울시가 이제 모든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평가에 의해서 이 뭡니까, 이제 팬 임팩트 코리아를 한테 지급을 하고, 팬 임팩트 코리아가 이제 원래 그 자금을 제공했던 10억인가를 제공했어요. 여기에서 시작에 경비와 함께 그 다음에 성과급여를 제공한 그런 모델이고, 이것은 대체로 보아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 이것은 하나의 모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이 지금 경기도라든지 여러 군데서 같이 지금 검토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건 좀 큰 규모 사업이고, 저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자발적인 시민단체들도 많고, 그들의 능력도 좋고, 또 그 시민단체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아이디어와 창의성과 어떤 뭐랄까 그 능력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진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잘만 모을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될 거예요. 근데 모을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 길을 모아야 된다. 그 길을 열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것이 곧 사회 협치다. 사회 협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서포트하는 것은 적극 좋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모든 것이 헝클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민사회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동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컨대 뭐 서울대 법대에 있는 법전공시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같이 한번 지금 상의를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델은 좀 복잡한 모델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본 아이디어는 여기 보면 시민사회 운영기관이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돈을 많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서울시에서 나오는 어떤 그 예산을 상당한 부분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시민에는 세금이고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되고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항상 신경이 그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특징은 시민사회 운영기관이 이러한 의미에 직접 돈을 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행단체가 잘 구성이 되면은 실행단체가 내는 그 사업 계획서를 평가기관이 엄밀하게 검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면은 또 그걸 이제 경제계에다가 투자계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실행기관도 자신의 업적을 잘 설명하는 계획을 실행기관한테 투자계에다가 요청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시민적인 협력으로 이 자금을 모아서 이것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이 사업이 만일 성공했다고 된다고 하면 그 평가에 의해서 이제 그때 정부가 뭘 가지고 있던 예산을 집행을 하되 직접 이 운영기관에 집행한 것이 아니라 경제계에다가 약간 좀 증권회사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지불함으로 인해서 이 기관이 시민사회 운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금전적인 그런 어떤 부담이나 또는 시비의 가능성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서 지적인 역량 또는 뭔가 이 조사와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살아가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훨씬 적은 경비로 적은 관료로 훨씬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산출하는 어떤 그런 모델이 분명히 가능하고 또 우리 사회의 발전 역량으로 보할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 그 모델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 이런 모델이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보역 갈등에 의해서 정부 교체가 일어나면 굉장한 파열음이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파열음이 상당히 커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모델을 지금은 정말 구축해야 되고 거기에서 성공하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단순히 기업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좋은 역량을 발휘해서 세계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련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